안녕하세요. 오늘은 템퍼스 3분기 실적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템퍼스의 3분기 실적은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이제 보시면은 다 성장성이 아주 높죠? 전체적으로 잘 나왔어요. 그랬는데도 주가는 이렇게 미친 듯이 하락을 했죠? 거의 한 10몇 프로가 빠졌는데, 이제 실적은 잘 나왔는데 도대체 어떤 것 때문에 빠졌냐, 이런 의문점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보면서 조금 어이가 없었고, 뭐 다른 게 있나? 뭐 내가 못 보는 게 있나? 느꼈는데, 뭐 그런 거 생각할 새도 없이 거의 막 13%, 14%가 그냥 빠졌죠. 우선 3분기 템퍼스 AI 실적은 굉장히 강력한 매출 성장세를 보였고, 우리가 모두 기다리던 조정 에비타가 흑자로 전환됐습니다. 이게 가장 좀 중요했던 포인트인데, 매출 당연히 잘 나왔고 이익도 굉장히 크게 늘었고, 근데 손실도 좀 늘었어요. 이거 전체적으로 다 뭐 때문에 그런지 좀 세세하게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서 우선 이 조정 에비타 흑자 전환했는데 도대체 왜 빠졌냐, 이거 있으면 무조건 오르는 거 아니에요 했는데, 조정 에비타 예상치가 400만이었어요. 400만 달러였는데 딱 하나 이제 예상치 부합을 못했어요, 이게. 그래서 150만 달러 정도 나와서 약 20억 정도의 조정 에비타 흑자 전환이 됐습니다. 이것도 뭐 때문에 그런지 이제 뒤에 가서 자세히 보겠습니다. 우선 전년 동기랑 전분기 대비해서 한번 비교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이제 높은 매출 성장과 수익성 개선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선 전년 동기에서 84.7%, 매출 총이익은 98.4%나 엄청나게 큰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순손실도 이제 소폭 증가했어요. 조정 에비타는 이제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큰 이슈였을 텐데, 조정 에비타 예상치는 못했지만 흑자 전환이 굉장히 큰 뉴스인데 왜 이렇게 빠졌냐 하면은 팔란티어 때문에 그래요. 이제 팔란티어가 쏘아올린 AI에 대한 고밸류 논란이 이제 불거지면서, 이제 돈 못 버는 AI, 성장성 이런 거 다 필요 없이 무조건 돈 못 버는 데는 그냥 다 두들겨 맞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성장성은 이제 더 이상 보지 않았어요, 어제 시장에서는. 이 스토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업이 벌어들이는 돈. 그래서 니들 돈 버는데 못 버는데, 이게 지금 밸류가 높아 안 높아에 대한 거에 집중이 됐고, 그거를 증명하지 못한 실적은 다 두들겨 맞았습니다. 근데 하필 템퍼스 실적 발표하는 날 이런 논란이 있어서 좀 너무 아쉽기는 했어요. 그래서 지금 채권 시장에서도 이제 메타라든지 구글이라든지 돈을 잘 버는데, 얘들도 지금 회사채를 발행해서 현금을 가져가네? 그럼 이제 채권이나 이제 이런데 돈 대주는 애들은 현금이 중요해지거든요? 이런데 빌려주면 거의 이제 돈 놓고 돈 먹기잖아요? 무조건 받을 수 있는 우량 채권인데, 여기에다 돈을 넣고 싶어 해요. 그럼 이제 다른 돈이 필요한 성장주들한테는 돈이 안 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흔히 말하는 대형주가 아닌 이제 소형 이런 잡주들한테는 돈이 안 간다는 그런 위험성 때문에 러셀이 다 두들겨 맞은 거예요. 그러면서 러셀이 하락폭이 좀 컸었고, 근데 얘네한테 빌려줄 돈도 간당간당한데 지금 너네한테 갈 돈은 없다. 너네는 증명도 못하는 곳에 지금 쓸 돈이 없다. 좀 이런 분위기가 있거든요, 채권 시장에서도. 이제 저것도 저거고 팔란티어도 거의 160%인가 성장을 했나? 그런 엄청난 성장을 했는데 너무 높다, 밸류가. 너네 증명할 수 있냐? 지금 너네가 갖고 있는 펄을 봐라. 지금 그걸로는 증명이 안 된다. 로 두들겨 맞아서 뭐 8%, 10%가 하락을 했습니다. 9%인가 하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템퍼스 같은 이제 소형주들은 살아남을 수가 없었던 시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장이 안 좋고 이제 이거를 가이던스에 충족하지 못했다라는 뭐 그런 것들로 해서 굉장히 큰 하락이 나왔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축약해 말하면 회사 본질과는 상관없이 이제 시장의 영향을 받아서 빠진 안타까운 날이었다고 좀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번에 실적을 정리하고 보면서 더 조금 안타깝긴 했어요. 좀 장이 좋았더라면 어땠을까? 이제 달랐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주로서. 일단 매출이 전년 대비 84.7%라는 매우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고, 매출 총이익도 그보다 더 높은 98.4% 증가하면서 마진이 개선됐습니다. 이제 갭 기준 순손실은 소폭 증가했지만 현금 흐름과 영업 수익성을 보여주는 조정 에비타가 큰 폭의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선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증명을 해냈다고 볼 수 있죠, 이 정도면. 이제 전분기 대비로도 한번 보면 전분기에서 총 매출은 6.2%, 총이익은 7.6%, 전분기에 비해서도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가줬고요. 2분기에도 워낙 강력했던 실적이었는데 3분기에도 매출과 매출 총이익 모두 견조한 성장을 했고, 특히 유전체약, 데이터 및 서비스 부분 모두 전분기 대비 성장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런 재무들에서 눈여겨볼 중요 포인트는 조정 에비타 흑자 전환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했던 포인트 같아요. 이번 분기 가장 중요한 성과이기도 했어요. 조정 에비타는 이자, 세금, 감가상각비 등을 제외한 실제 영업 현금 창출 능력을 보여주는 지표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AI 및 정밀의학 분야의 성장 기업들이 초기에 큰 적자를 내는 것을 고려할 때 흑자 전환은 회사가 수익성 있는 성장 단계로 진입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좀 기다려왔던 신호인데
그거에 못 미치는 안타까운 좀 주가 흐름이어가지고 좀 너무 아쉽습니다. 이제 이 조정 에비타가 뭔지도 뒤에서 다시 한번 볼게요. 그리고 또 하나 폭발적인 매출 성장 유지입니다. 84.7%라는 성장을 보여줬고 매출 성장이 둔화되지 않고 여전히 높은 속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고, 템퍼스의 AI 기반 정밀의학 솔루션이 시장에서 계속 빠르게 확산되고 있음을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포인트로는 지속되는 회계기준 순손실이에요. 조정 에비타는 흑자 전환했으나 회계기준상 순손실은 8천만 달러로 여전히 적자 상태예요. 이는 주식 보상 비용, 감가상각비, 인수 관련 비용 등이 아직 반영되고 있기 때문인데, 향후 이러한 비용을 관리하며 순손실 폭을 줄여 나가는 것이 큰 과제입니다. 이게 이제 진짜 다 해도 흑자 전환이 되는 순간 엄청나게 큰 폭의 상승을 노려볼 수 있어요. 미국 시장에서는 가장 큰 상승 모멘텀이 만년 적자 기업, 적자 기업이 흑자로 돌아서는 순간에 엄청나게 큰 상승이 나오거든요. 이건 거의 정배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엔간에서는 무조건 가요. 그래서 하는 말이, 이제 적자 기업에서 흑자 전환으로 바뀌는 기업에 그때 투자해도 늦지 않다. 이거는 네, 많은 지표들이 있습니다. 많이 아시는 팔란티어만 봐도 되고, 뭐 엔비디아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아마존, 뭐 진짜 여러 가지 기업들이 전부 이 기점을 기준으로 엄청나게 상승을 했고, 그때 투자했어도 인생 역전은 언제든지 가능했었습니다. 그래서 조정 에비타가 뭐냐? 주식 보상 비용이랑 감가상각비, 인수 관련 비용 등이 아직 반영하지 않은 조정 에비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회계상의 그런 거 없이 그냥 순수한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포인트는 견조한 누적 실적입니다. 1분기에서 3분기 9개월 누적 매출은 9억 460만으로 전년 동기 4억 9270만 대비 크게 성장했습니다. 또한 9개월 누적 순손실은 1억 9090만으로 전년 동기 6억 9280만 대비 적자폭이 대폭 축소되었음을 좀 볼 수 있고, 이는 연간 기준으로도 수익성이 크게 개선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저 실적, 재무제표에서 신중하게 봐야 할 부분과 향후 추정해볼 포인트를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긍정적인 면을 보자면은 성장 스토리가 아직 유효하다는 거예요. 조정 에비타 흑자 전환, 이번 실적의 가장 큰 성과고 가장 중요했습니다. 이게 만약에 이거 이번에 이렇게 못했으면은 아마 진짜 한 30% 20%는 날라갔을 거예요. 하락했을 거예요. AI와 정밀의학 같은 분야의 기업들이 막대한 초기 투자로 인해 대규모 적자를 내는 것이 일반적인데, 템퍼스는 핵심 영업활동, 이자, 세금, 감가상각 등을 제외해서 드디어 돈을 벌기 시작했다는 강력한 신호를 시장에 보내줬습니다. 그리고 매출 총이익률의 가파른 개선인데, 매출이 84.7% 늘어날 때 매출 총이익은 98.4% 늘어났습니다. 이는 규모의 경제가 실현되고 있다는 뜻인데, 즉 검사나 데이터 판매가 늘어날수록 건당 마진이 더 좋아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수익성 개선의 핵심 요소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데이터 판매가 엄청나게 큰 마진으로 계속 진화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좀 이따 데이터 뒤에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려스러운 점은 성장을 위한 비용이 여전히 막대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캔큐 보고서였습니다. 조정 에비타가 흑자라고 해도 여전히 막대한 순손실인데, 회계상 최종 순손실은 8천만 달러, 약 1060억으로 여전히 큽니다. 이는 이자 비용, 주식 보상 비용 등이 포함된 수치로 회사가 완전히 돈 버는 기업이 되기까지 아직 갈 길이 남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 이제 해결되면은 지금 가격에는 절대 살 수 없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할 수 있느냐? 저는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계속 투자하고 있고, 경영진도 자신감이 굉장히 넘쳐요. 어닝콜도 그렇고 뒤에 가서도 다루겠지만 자신감이 굉장히 넘칩니다. 그래서 이거는 결국에는 해결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핵심 우려사항인데 영업손실의 증가입니다. 24년 3분기 영업손실이 5,360만 달러예요. 25년 3분기 영업손실은 6,100만 달러인데 손실폭이 13.8% 증가했어요. 이것만 보면 굉장히 우려사항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해석해보자면은 총이익 마진은 크게 개선됐지만 R&D 비용, 연구개발비와 판관비 같은 운영비용을 그보다 더 많이 썼다는 의미로 볼 수 있는데, 성장을 위한 마케팅과 연구개발에 여전히 막대한 현금을 투입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실제 영업 단계에서는 적자가 오히려 전년보다 늘어났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성장을 위해 쓰는 거거든요. 연구개발에 여전히 막대한 현금을 투입,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거죠. 회사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려고 상장한 거고 투자금을 그러려고 받은 거죠. 성장을 위한 마케팅도 당연히 중요해요. 이런 거에 돈을 아끼면서 재무에 신경 쓰다 보면 오히려 미래성이 더 없어지기 때문에 미래를 보고 투자하기에는 더 나쁜 기업이라고 볼 수 있죠. 성장주에는 당연히 이 두 가지가 항상 따라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굉장히 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기 전까지 이렇게 큰 투자가 계속 들어가줘야 저는
회사가 좀 더 좋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려에는 넣어놨지만 개인적으로 우려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시장에서 이런 우려가 있고 저 개인적으로는 긍정적인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항상 이런 부분들은. 그럼 이제 긍정적인 면과 우려스러운 점을 종합해 볼 때 앞으로 템퍼스를 볼 때 주목해야 할 점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추정 및 향후 관전 포인트를 살펴볼게요. 이제 첫 번째로는 비용 통제의 시작 여부입니다. 영업 손실이 늘어난 거는 성장을 위해 의도적으로 비용을 쓴 것인지 아니면 비용 통제에 실패한 것인지가 관건인데 다음 분기 4분기에도 조정 EBITDA 흑자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영업 손실의 폭을 줄여나갈 수 있는지가 주가와 투자 심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건데 저는 조정 EBITDA 흑자를 유지하면 하면 된다고 봐요. 영업 손실은 늘어도 딱히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잘 벌면서 투자에 아낌없이 잘 쓰고 있구나. 강력한 CEO의 힘으로 밀어붙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전 하고 있습니다. 재무쟁이들을 앉혀놓으면 이 재무 때문에 투자를 줄여요. 그래서 미래를 깎아먹죠. 단기 주가는 오르지만 그 단기 조금 주가 먹으려고 지금 성장주에 리스크를 지고 투자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규모의 경제에 오를 때까지는 계속적으로 이렇게 쓰면서 성장도 함께 하는 게 더 오히려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익성, 지속 가능성입니다. 이번 조정 EBITDA 흑자가 일회성이 아닌 지속 가능한 추세인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흑자의 폭을 계속 키워나간다면 시장의 평가는 완전히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두 사업 부분 유전체약과 데이터의 성장의 균형인데 템퍼스의 핵심은 AI 기업으로서의 가치고 유전체약은 현재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캐시카우입니다. 데이터 및 서비스는 8,130만 달러로 비중은 작지만 제약사 등의 데이터를 판매하는 이 부분이 AI 플랫폼으로서의 가치를 증명해줘요.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항상 말하는 게 데이터 및 서비스거든요. 저는 이 데이터 및 서비스를 보고 이 기업에 투자를 하고 있어서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 투자 포인트가 이 데이터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관전 포인트로는 시장은 유전체약 검사 매출보다 데이터 및 서비스 매출 성장률에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할 거고 이 부분이 얼마나 빠르게 성장하는지가 템퍼스가 단순 진단검사 회사인지 AI 데이터 플랫폼 회사인지를 결정할 거라고 얘기하고 있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지금 이 유전체약이 대부분의 매출을 견인하고 있지만 이 유전체약이 계속 성장하고 높아질수록 데이터도 같이 쌓입니다. 그래서 이 양질의 데이터가 유전체약이 성장함으로써 같이 성장을 하거든요. 그런데 마진은 이게 좋고 이게 이제 좀 깔리기 시작하고 처음 들어갔던 비용이 사라지면 이게 이제 아마 캐시카우로 바뀔 거예요. 그러면은 회사의 밸류, 가치평가가 새롭게 뒤바뀔 수 있는 시기가 온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거기도 해요. 결국 AI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 데이터거든요. 이 데이터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 밸류를 높여줄 수 있는 유일한 미래 먹거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전체약도 당연히 중요해요. 지금 이거 없으면 템퍼스 큰일 나니까. 근데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서 유전체약 당연히 상승하고요. 유전체약 당연히 상승하면 데이터 및 서비스 당연히 상승합니다. 그래서 이 선순환 구조가 굉장히 좋은 기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제 여기 하나하나 가지로 시작되는 부분들까지 합쳐지면 더 좀 매력적인 기업으로 변환되겠죠? 그럼 이제 왜 순손실이 증가했는지를 좀 더 자세히 보면 일회성 비용, 부채 상환 손실 발생 때문이에요. 가장 직접적인 원인 중에 하나로 25년 3분기 실적에 1200만 달러, 약 160억 원의 부채 상환 손실이 일회성 비용으로 반영됐습니다. 이것은 영업활동과는 무관한 재무적 이벤트로 이 일회성 비용이 없었다면 순손실은 전년보다 감소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순손실이 증가했지만 내용 살펴보니 일회성이다. 재무적 이벤트였다는 거죠. 그리고 지속적인 영업비용의 증가에 있습니다. 매출이 늘면서 총이익 마진은 크게 늘었지만 회사의 운영비, R&D 등 판관비도 함께 늘었어요. 결과적으로 영업손실 자체가 24년 3분기 5,360만 달러에서 25년 3분기 6,100만 달러로 13.8%가 증가했어요. 이는 회사가 여전히 성장을 위해 연구개발비와 마케팅 판매에 공격적으로 돈을 쓰고 있다는 의미로 저는 좋다고 봅니다. 이런 손실은 굉장히 좋은 손실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필요한 손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게 가장 중요한데 거의 이 손실이 다 잡아먹는다고 보시면 돼요. 항상 템퍼스의 발목을 잡는 이 주식 보상 비용입니다. 순손실에 포함된 비용 중 3,500만 달러, 약 465억 원이 직원들에게 지급된 주식 보상 비용인데 이는 실제 현금이 나간 것은 아니지만 회계상 비용으로 처리되어 순손실을 크게 만들어요. 그래서 순손실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1번, 2번은 사실 오케이입니다. 이거는 뭐 우려해가지고 뭐 걱정할 부분이 아닌데 이 3번이 가장 걱정이에요. 이게 템퍼스의 발목을 항상 잡거든요. 저 주식 보상 비용. 근데 좀 중요한 인재들을 앉혀놓고 잡아놓으려면 지금 템퍼스가 해줄 수 있는 거는 이 주식 보상 비용밖에 없어요. 주식을 주는 거밖에 없는데 이제 이거를 더 이상 늘어나지만 않으면 되거든요. 회사가 성장함에 따라서 이게 좀 큰 폭으로 증가하거나 이러지만 않고 적당히 유지하면서 조절하면
회사가 성장함에 따라서 주식을 굳이 주지 않더라도 회사에 몰려드는 인재들이 있기 때문에 잡아놓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회사에는 이제 좋은 인재를 끌어오려면 어쩔 수 없이 이런 당근을 흔들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하지만 조금 위험할 수 있는 좀 회계상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주식 보상 비용이 계속 느냐, 잘 유지가 되냐, 관리가 되냐, 더 막대하게 커지지 않냐, 좀 어느 정도까지 이제 되냐, 이게 좀 관리가 필요하고 집중적으로 추적해 볼 만한 것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순손실 뜨면은 항상 이렇게 좀 뜯어보면서 이게 지금 얼만가,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나중에 근데 이익이 커지고 막 이제 이런 거 뭐 상관없이 이제 수익을 잘 내는 회사라면 뭐 이런 건 신경 안 써도 되지만 아직은 적자 탈출을 위해서 힘을 써야 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게 좀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5년 3분기 순손실 8천만 달러 중에 주식 보상 비용은 3,500만 달러, 약 465억으로 전체 순손실의 43.75%에 달하는 매우 큰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혼자가 반을 잡아먹었다고 보시면 돼요, 순손실에. 일단 주식 보상 비용은 실제 현금이 회사 밖으로 나간 건 아닌데 임직원에게 주식을 부여하면서 회계상으로만 비용을 인식하는 비연금성 지출이에요. 그래서 조정 에비타가 흑자인 이유가 순손실 8천만에서 이 비연금성 비용 3,500만과 기타 비용, 이자, 세금, 감가상각, 일회성 비용들을 제외하고 나니 실제 영업에서는 150만 달러 가량의 이 흑자가 남았다고 보는 게 바로 이 조정 에비타입니다. 그래서 이게 템퍼스가 강조하는 이유예요. 이거 없으면 우리 흑자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사업성으로는 돈 벌고 있다, 사업적으로는 우리 돈 벌고 있다, 이만큼 성장했다 해서 가장 강조되고 중요했던 부분입니다. 결론적으로 3분기의 순손실 적자의 거의 절반이 실제 현금 유출이 아닌 회계상의 비용, 주식 보상 비용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언제든지 없앨 수 있어요. 그래서 흑자 기업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 다 없애면은 이제 미래는 어떡할 거예요? 막 회사 끝나는 거거든요. 그런 재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성장이 중요하죠. 그건 이제 뒤에 어닝콜 다룰 때도 경영진들도 하고 있는 말이에요. 강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뒤에서 보겠습니다. 요약 및 해석을 해보자면 간단하게 말해서 매출은 늘어 마진 총이익은 많이 남겼지만 성장을 위한 운영비도 많이 썼고 여기에 일회성 재무비용, 부채 상환이 더해져 최종 순손실이 전년보다 소폭 증가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템퍼스가 순손실은 8천만 달러 적자지만 조정 에비타가 150만 흑자입니다. 강조하는 이유기도 해요. 제 순손실은 회계상 모든 비용이에요. 일회성 비용, 이자, 주식 보상 등 모든 걸 포함한 겁니다. 조정 에비타는 실제 영업활동, 핵심 비즈니스의 현금 창출력, 일회성 비용, 이자, 주식 보상 등을 제외한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치 투자자나 장기 투자자들은 일회성 비용과 비연금성 비용, 주식 보상을 제외한 핵심 비즈니스의 성장성, 조정 에비타가 흑자로 돌아선 것에 더 주목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템퍼스에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데이터 및 서비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템퍼스의 기업 가치를 AI 플랫폼으로 평가하는 투자자들에게는 유전체 검사 매출보다 이 데이터 및 서비스 부분의 성장이 훨씬 더 중요할 텐데, 유전체 검사가 현재의 핵심 현금 창출원 캐시카우라면 데이터 산업은 이 회사의 미래 가치와 직결되기 때문인데 3분기 보고서 탱큐를 기준으로 데이터 및 서비스 사업의 내용과 성과를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데이터 및 서비스의 사업의 정체는 템퍼스가 유전체 검사 사업을 통해 축적한 방대한 임상 및 분자 데이터 라이브러리를 활용해서 수익을 내는 사업입니다. 주요 고객은 제약사 및 대형 연구기관이며 이들에게 다음과 같은 상품을 판매합니다. 데이터 라이선싱인데 템퍼스가 보유한 세계 최대 규모의 익명화된 임상 및 유전체 데이터를 제약사들이 신약 개발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라이선스 형태로 판매합니다. 이것이 매출의 핵심 중에 하나고, 단순히 원본 데이터만 파는 게 아니라 템퍼스의 AI 플랫폼을 이용해 특정 데이터를 분석해달라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유전자를 가진 췌장암 환자 5,000명의 데이터를 추출하고 A 약물군의 반응을 예측해달라, 이런 것들을 해준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임상시험 매칭 서비스입니다. 방대한 환자 데이터를 이용해 신약 개발을 개발 중인 제약사의 임상시험에 가장 적합한 환자를 빠르게 찾아 연결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제약사 입장에서는 임상시험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안 쓸 이유가 없죠. 여기서 돈 써서 이런 매칭을 받는 게 안 하고서 이제 저 따로 하는 것보다 훨씬 비용도 적게 들고 기간도 올라가요. 그러니까 뭐 안 할 이유가 없죠. 25년 3분기 성과 재무 데이터도 잠깐 보면 매출은 8,130만 달러로 약 1,080억 원 정도였고 전체 매출 비중에서는 약 24.3%의 비중을 기록했어요. 아직은 그렇게 높진 않지만 성장세가 굉장히 가파르죠. 미래를 책임지고 계속적으로 상승해주고 마진 또한 엄청나게 높습니다. 그래서 투자자 관점 핵심 포인트는 높은 마진과 확장성이에요. 유전체 검사는 환자에게 키트를 보내고 검체를 수령하고 실험실을 운영하는 등 실제 물리적 비용이 좀 들어요. 데이터 및 서비스는 한번 구축된 데이터 라이브러리는 복제해서 판매하는 개념에 가깝기 때문에 초기 구축 비용 이외에는 추가적인 한계 비용이 매우 낮아서 유전체 검사보다 매출 총이익률이 월등히 높습니다. 이건 계속적으로 높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기대치가 더 크죠.
그리고 플랫폼 락인 효과입니다. 제약사들이 한번 템퍼스의 데이터 플랫폼을 사용하기 시작하면 그 데이터 포맷과 AI 분석 툴에 익숙해져요. 이는 다른 플랫폼으로 쉽게 옮겨가지 못하게 하는 강력한 해자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이폰 쓰는 사람 아이폰만 쓰고 안드로이드 쓰는 사람은 안드로이드만 쓰죠. 그래서 그렇게 락인이 된다는 거예요. 쓰는 거 편한 사람은 계속 써요. 뭐 성능이 뭐가 좋아졌고 뭐 AI가 도입됐고 뭐 난리가 났다 해도 굉장히 큰 거 아닌 이상은 웬만하면 잘 안 옮겨요. 뭔가 빈정상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은 쓰던 거 씁니다. 익숙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뭐 다른 인스타나 뭐 페이스북 계속 쓰던 뭐 카카오톡 이런 거 못 벗어나는 것도 익숙하기 때문이에요. 굳이 다른 거 갈 필요가 없고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그냥 쓰는 거예요. 그래서 투발주자들이 굉장히 힘들어요. 이런 거는 따라가기가. 그래서 이것만큼 더 매력적인 보상을 주면서 끌어올라고 해도 엔간해서 안 끌어오죠. 그래 힘들어요. 그래서 핸드폰 통신사를 이동하면은 지원금을 주는 게 뺏어오기 때문이에요. 신규 가입은 하나가 늘지만 이제 뺏어오는 거는 얘네를 깎아먹고 하나를 늘리는 거기 때문에 훨씬 이득입니다. 여기는 뺏어오는 거니까. 뺏어오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보상을 주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익숙해지면 다른 플랫폼으로 쉽게 옮겨가지 못하는 강력한 해자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가 기대되는 이유기도 해요. 그리고 어디선가 많이 쓰면 이제 다른 데서도 이걸 쓸 수밖에 없어요. 여기보다 작은 거를 굳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성장의 선순환 구조입니다. 이게 템퍼스가 주장하는 AI 플랫폼으로서의 핵심 경쟁력이고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선순환 구조예요. 우선 유전체 검사, 더 많은 의사와 환자가 템퍼스의 검사를 이용하고 데이터가 축적되어 검사 결과 유전체 정보와 환자의 임상 정보 차트가 라이브러리에 쌓입니다. 데이터가 많아질수록 AI 모델은 더 정교해지고 예측 정확도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제약사의 수요가 증가해요. 더 똑똑해진 AI와 풍부해진 데이터를 원하는 제약사 고객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1번으로 복귀. 제약사와의 협업이 늘어나면 다시 더 많은 병원과 환자에게 템퍼스의 검사가 확대되는 선순환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다시 1번으로 가면 1, 2, 3, 4순 가서 5번 왔다가 다시 1번 가는 이렇게 몇 바퀴 돌아가면서 계속 돌면서 쌓이는 이 가치가 굉장히 좋은 구조죠. 그래서 요약해보면 3분기 실적에서 데이터 및 서비스 부분이 전체 매출에서 약 4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성장했다는 것은 이 성장의 선순환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매우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저 데이터에 대해서 봤으면 어저께 이제 어닝콜에서 좀 제가 집중했던 세 가지 핵심 메시지 정도가 있어서 이걸 마지막으로 좀 가져와 봤습니다. 경영진이 투자자에게 전달하려는 세 가지 핵심 메시지. 이제 미래인 수주와 구조, 장기 성장, 경쟁력인 데이터 해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제가 어닝콜 보고 이제 세 가지 이 정도 핵심 메시지를 좀 느껴서 가져온 겁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미래 매출이에요. 현재 매출보다 미래 수주액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매출과 수주는 다른데 경영진은 3분기 매출 3.3억 달러와 같은 과거의 숫자가 아니라 3분기에 계약한 미래 수주액을 보라고 강조했어요. 데이터 사업의 특성상 데이터 라이선스 계약, 예를 들어 1억 5천만 달러 규모는 단연 계약이라서 수주 즉시 매출로 잡히지 않고 몇 년에 걸쳐서 인식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하면서 경영진이 자신감을 드러냈어요. 단순 수치로 혼란을 주고 싶지 않다. 이렇게 말하면서 강력한 힌트를 줬습니다. 이미 두 번의 데이터 공개만으로도 3억 5천만 달러 이상의 신규 수주를 알렸다. 현재 수주 상황은 이 수치를 훨씬 넘어선다. 매우 견고하다. 연말에 연간 수주 가치를 공개할 텐데 매우 긍정적일 것이다. 매우 좋다라는 소리죠. 매우 많다. 지금 우리가 중간에 공개한 거 이거 큰 것만 두 개 말한 건데 연말에 수주 가치를 공개할 텐데 거기서 더 매우 긍정적인 이제 실적을 볼 수 있다라는 얘기로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강조 포인트는 현재 3분기 재무제표에 찍힌 데이터 매출 8,130만은 빙산의 일각이고 물밑에서는 이미 그 몇 배에 달하는 몇 배는 아닐 거예요. 미래 매출 수주 잔고가 확정되어 쌓이고 있다는 식으로 이제 시그널을 줬고 경영진은 모든 지표가 우상향하고 있다고 말하며 강한 자신감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연간 수주 가치를 공개해요. 그래서 4분기 연간으로 한 번에 공개하는데 이제 큰 것만 이제 진짜 큰 것만 이렇게 공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단순 수치로 혼란을 주고 싶지 않다고 말했어요. 이렇게 뭐 찍히는 숫자들 이런 걸로 증폭하고 기대감을 줘서 주가를 띄우고 뭐 그런 건 하고 싶지 않다라고 이제 경영진 CEO가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큰 메시지로 우리는 잘하고 있다. 주가를 인위적으로 올리기 위해서 그런 걸 계속 홍보하고 뭐 말하면서 괜한 기대감을 심어주고 수치로 혼란을 주고 싶지 않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장기 성장 구조인데 분기 실적에 연연하지 말고 10년짜리 성장을 바라라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경영진은 투자자들이 단기 실적의 변동성에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고 있고 단기 변동성은 무의미하다고 했습니다. 3분기에 특정 사업이 32% 성장했지만 4분기에는 둔화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영진은 4분기에 29%라든 31%라든 그 수치 자체는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어요. 보수적 전망에도 가이던스도 상향했는데
4분기의 이익이 예상보다 줄어드는 보수적인 시나리오를 가정해도 연간 전체 실적 전망 가이던스는 오히려 상향 조정했습니다. 우리의 진짜 목표는 향후 10년 동안 연 25%의 성장을 달성하여 매우 큰 규모의 사업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밝혔어요. 강조한 포인트는 3분기 실적이 워낙 좋았지만 경영진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단기 실적이 아닌 10년짜리 장기 성장 구조를 만들고 있으며 첫 번째에서 말한 강력한 수주 잔고가 이 장기 성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됐습니다. 그래서 템퍼스 경영진들이 말하기를 뭐 내년 분기 막 50%, 70% 성장이 중요하지 않다. 뭐 한 분기, 두 분기, 뭐 1년, 2년 막 90% 성장, 100% 성장 이것보다 자기들은 10년 동안 25%, 연 25% 이게 복리 성장을 원한다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한번 성장을 하면 그것보다 더 큰 성장을 하기는 굉장히 힘들죠, 숫자적으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회사가 성장함에 따라서 성장성은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자기들은 그렇게 뭐 한 분기 한 분기 몰빵을 넣어가지고 큰 재무적으로 성장을 보여주는 것보다 10년 동안 연 25%가 성장하는 매우 큰 규모의 사업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짧은 이런 분기나 이런 것들 뭐 1, 2%, 2, 3%뭐 이런 성장에 뭐 연연하지 말고 우리는 이 목표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뭐 간다. 좀 이런 자신감을 보여줬습니다. 이 정도 성장은 우리가 할 수 있다. 라는 것을 밝혔고 이렇게 여기서도 보수적으로 얘기했지만 이제 뉘앙스나 거기서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엔비디아를 거론했거든요. 이제 엔비디아, 아마존, 팔란티어도 처음에 이제 규모의 경제를 이루고 일단 밑판을 깔고 이제 큰 폭의 성장을 이뤘을 때 나타나는 엄청난 큰 성장을 이제 우리는 할 수 있다. 뭐 그런 뉘앙스로 이제 엔비디아를 거론하면서 우리도 그런 성장을 보여줄 수 있다. 뭐 이런 자신감을 계속 내비쳤기 때문에 이제 컨퍼런스 콜 엄청 좋았거든요. 2분기도 그렇고 3분기도 그렇고 경영진들은 지금 자신감이 굉장히 넘치고 있어요. 세 번째로는 독점적 경쟁력입니다. 우리는 경쟁사와 데이터 격차를 벌리고 있다. 굉장한 또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여기서. 그럼 이 장기 성장을 무엇으로 보장하냐면은 바로 데이터 해자인데 경쟁자는 대형 기업이라고 했어요. 경쟁사들은 자금이 풍부하고 데이터도 이미 많은 대형 기업들이라고 밝혔고 하지만 경영진들은 우리의 독점적인 데이터 자산 성장률을 비교해보라고 말했어요. 차별점은 데이터의 성장률이라고 밝혔고 그들은 이미 돈도 많고 데이터도 이미 많다. 그럼에도 우리 기업 거를 쓰고 우리 기업이 이렇게 성장하는 거면 이제 그들과 우리는 다르다. 우리의 데이터는 더 좋은 데이터다. 우리 거를 쓸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시장의 증명을 얘기했어요. 고객 제약사들이 우리 데이터를 정기적으로 그리고 더 많이 라이선스하고 있다. 이것이 우리가 경쟁사보다 더 큰 격차를 벌리고 있다는 증거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세부 내용 보면 이제 그들이 돈도 많고 데이터도 많지만 우리 걸 쓰는 이유는 우리 데이터는 그것들과 다르다. 좀 더 차별화되어 있고 좀 더 좋은 데이터다. 양질의 데이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 이제 그거는 시장에서 이제 데이터 성장률을 보면 증명되지 않았냐. 더 많이 이제 원하고 있다. 라는 식으로 뉘앙스를 풍기면서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겐하임의 애널리스트가 아스트라제네카나 파토스 같은 대형 제약사의 파트너십을 구체적으로 질문한 것 자체가 시장이 이 데이터 협력을 템퍼스의 핵심 가치로 보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강조 포인트로는 템퍼스의 AI 플랫폼은 단순히 데이터를 모으는 것을 넘어 경쟁사보다 더 좋은 데이터를 더 빨리 모으고 있고 그리고 실제 고객, 제약사들이 돈으로 그 가치를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영진들 말 우리를 아무도 따라올 수 없다. 우리와 경쟁하고 있는 곳은 지금 없다라는 식으로 2분기 때와 마찬가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있지만 그들은 우리와 경쟁할 수 없다. 우리 이제 좀 고도에 있다. 우리를 따라오기는 힘들다. 좀 해자 있다. 이런 소리로 팔란티어도 이런 소리 많이 했죠. 좀 그것과 같습니다. 그런 자신감을 말했고 그런 뉘앙스를 펼쳤습니다. 딱 찍어서 팡 이렇게 말한 건 아니지만 전문 보시면은 아마 그렇게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이제 3분기 실적 발표와 어닝콜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데이터 그리고 순손실 뭐 이것저것 다 알아봤습니다. 3분기 실적에 대해서 이제 제가 뜯어봤을 때는 뭐 첫날에도 그랬고 저는 추매를 했습니다. 이제 단타 계좌 돈을 다 써서 추매를 해둔 상태예요. 그래서 뭐 반등 주면 그거 뭐 정리하는 단타 계좌에 들어가 있고요. 어쨌든 첫날 하락도 이해할 수 없었고 둘째 날에 지금 시장이 반등하고 있는데도 혼자 지금 살살 기고 있는 템퍼스도 살짝은 이해하기 힘들지만 시장은 때때로 비이상적으로 움직여요. 결국에는 근데 회사 가치에 따라서 주가는 따라오게 돼 있기 때문에 뭐 좀 더 멀리 보면 4분기 뭐 더 멀리 봐서 26년, 27년까지 이제 홀딩 하실 분들은 최소한 4분기까지는 보시고 뭔가를 정리하고 결정해도 늦지 않다. 뭐 이게 큰 폭의 폭락이 나올 수도 있지만 뭐 사실 그렇게 내려가면 굉장히 더 매력적인 기업이 되거든요. 가격적으로도. 지금 일단 고밸류다 말 나오는 기업은 다 두들겨 맞은 상태이기 때문에 뭐 여기서 뭐 떨어져 봐야 얼마나 떨어질까라는 생각도 있고 뭐 떨어져도 그렇게 크게 신경은 안 씁니다. 뭐 저는 훨씬 나중에 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회사의 본질은 훨씬 성장을 했고
시장의 분위기는 안 좋았다. 그래서 주가가 지금 말을 해주고 있는 건 사실 전 이해할 수 없는 가격이고, 뭐 결국에는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본질에 맞게 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회사는 문제없이 앞으로 나가고 있고, 주가는 뭐 잠시 뒤로 간 것 같은데 결국에는 뭐 따라오겠죠. 여기까지 가면은 결국에 따라와야 됩니다. 뒤에 있는다고 해도 어느 정도는 따라와줘야 되기 때문에 뭐 앞으로 가는 날도 있고 뒤에 다시 가는 날도 있고, 주가는 왔다 갔다 하지만 이 본질은 계속 잘 우상향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집중해서 간다면은 조금 더 좀 불안한 시장에서 안정감을 느끼면서 좀 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제 선택과 해석은 각자의 영역이기 때문에 뭐 느끼는 바가 당연히 다 다르겠지만, 뭐 어떤 선택을 하시든 좋은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파신 분도 많고 새로 들어오신 분도 많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거나 템퍼스 투자자시라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